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머니마스터 1부 출발합니다. 진행의 박수현입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양시장 모두 크게 밀렸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라도 윤리적으로라도 월요일 시작하는 시장이 다소 회복장이지 않을까 싶었지만 줄줄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쪽의 피해가 상당한데요. 투자 전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고요. 이번 주 오늘부터 공매도 재개되고 또 계속 상호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의 고민점들 함께 이야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 브리핑 함께 하시죠. 두 가지 키워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지브리품과 관련한 이야기 하나 해보고요. 46파의 배터리 삼성 SDI 쪽의 이야기도 두 번째 키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은 제 개인적인 셀카를 GPT한테 부탁을 해서 지브리풍으로 바꿔봤습니다. 주말 사이에 SNS 여러분들 잘 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인별그램에는 상당히 이와 비슷한 화풍의 사진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이런 게 참 유행하는구나라는 걸 주말 사이에 처음 알게 됐는데 최근에 챗 GPT 4.5가 출시가 되면서 더욱더 이러한 트렌드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4.5를 사용하면 굉장히 정밀하게 텍스트에 문제도 없이 깔끔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고요. 아이디어만 가지고 있으면 네컷 웹툰까지도 쉽게 제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무엇보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진 원본을 가지고 뭐 디즈니풍 아니면 지브리풍 또는 심슨과 비슷한 풍채로 만들어달라고 한다면 기가 막히게 잘 그려낸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이 챗 GPT가 그 화풍을 어떻게 배웠는가, 그만큼 많은 데이터를 학습해야 한다라는 건데 원작자와 라이선스 계약이 확실시 맺어졌는가가 명확하게 규정되지가 않아서 저작권법 침해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좀 화두에 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난 27일 백악관 X 공식 계정에는 이러한 사진 하나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지난 17일 날 있었던 마약 밀매에 관련했던 사진을 아마 디즈니풍으로 이렇게 바꾼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아직까지 저작권법 논란이 쉽게 잠재워져 있지 않은 가운데 단순히 트렌드만을 활용을 해서 공식 계정에 이런 사진을 올렸다라는 게 조금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져서 조금 지브리핑이라고 하는 이 화풍 자체가 굉장히 따뜻하고 뭔가 좀 정서적인, 서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마약 밀매 사건과 관련된 사진을 이렇게 따뜻하게 화풍으로 표현을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같이 덧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오픈 AI CEO인 샘 올프먼은 자신의 사진을 가지고 또 이렇게 지브리풍으로 바꿔서 만든 사진을 프로필에 올렸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단순히 저작권법 침해라고 생각하는지, 아이디어 정도는 저작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이번에 46파의 배터리 양산에 착수하겠다. 국내 배터리 업계로는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원래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1년 더 앞서서 양산에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46파의 배터리는 이번에 고용량 하이니켈 NCA 양극재를 사용했고요. 또 독자 특허 소재인 SCN 음극재를 적용을 해서 배터리가 쉽게 부풀어 오른다라던가 수명이 빠르게 닳는 것을 줄여내고 안정성을 그만큼 확보한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삼성 SDI는 이달 초에 코엑스에서 열렸던 인터배터리 2025에서 46파의 배터리를 조만간 양산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뭐 4680, 4600, 4620 같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이번 인터배터리 2025에서 함께 공개한 바 있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발표된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봤을 때 삼성 SDI 당분간 이번에 나왔던 46파의 배터리는 마이크로 모빌리티용으로 미국 고객사에 초도 물량을 직접 공급하겠다라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법인에서 이번 배터리를 조립한다고 하니까 이 배경까지 함께 짚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2차 전지 관련주 오늘 상당히 미끄러지고 있습니다. LNF가 오늘 6%, 그래도 낙폭을 조금은 줄여내고 있습니다. 한 7% 가까이 밀렸다가 6% 정도 하락률을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엔캠도, 에코프로비엠, 대주전자재료까지 모두 다 낙폭이 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이렇게 종목을 선별했을 당시보다는 아래 꼬리가 조금 달려있다. 어느 정도의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같이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이 줄줄이 흘러내린 것처럼 실제로 우리 시장의 기둥들이 전체적으로 파란 잿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더해서 반도체까지도 상당히 파란 빛이 두드러지는 오늘의 시장인데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도 2% 넘게 하락 출발한 가운데 코리아 서키트, 엑시콘, 퀄리타스 반도체, TLB 같이 CXL 관련주들도 일제히 다 쭉 하락했고요. 유리기판 관련주 역시도 피해가 상당합니다. 오늘 시장 오후장까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할지 다양한 고민 한 번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 공략주로 출발하시죠. 월요일에 3프로 공략주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손효로 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단 시장에 대한 진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외국인이 계속 파네요. 지난주에는 거래대금도 메말랐고 지금의 거래대금 상황은 어떤지 좀 오후장까지의 반등 모멘텀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제가 지금 앉은 이 자리에서는 반등 가능성 75%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저 역시도 8시부터 현재까지도 생각이 계속 바뀌어요. 근데 이제 자막은 드려야 되니까 자막은 드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자막을 드리고 이 시장을 조금 더 보는 상황 속에서 이제 보통 이게 반등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기술적 분석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우리 윤기 앵커님하고 작가님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은 생각보다 반등이 강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전략 후강이다라고 했을 때 보통은 오늘 하락 시작하거나 개파락 시작하거나 하방을 다질 거다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반등을 보는 시기가 약세장이라고 했을 때 보통 반등이 빠르면 점심시간, 늦으면 보통 오후쯤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 아직 10시도 안 됐고 이제 막 중국 시장 개장할 텐데 시장의 반응이 조금 강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한 50%에서 75%까지 줘도 될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오늘 시장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를 한 4가지, 5가지 이상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이런 4가지, 5가지를 듣고 이해가 됐을 때는 내가 기다릴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앵커님께서 앞에서 브리핑 해주신 것처럼 공매도에 많은 영향을 받은 종목들이 밑꼬리가 달리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 종목들이 밑꼬리 달고 이게 지금 바닥일지 아니면 데드캣바운스처럼 반등 나왔다 다시 밀려 내려갈지 그런 것들은 모르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런 5가지 사항을 알았을 때는 내가 매수해가지고 마이너스 5%의 평가 손실을 기록을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먼저 시장의 하방 압력을 만들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야기. 오늘도 왜 흥구석유가 강세를 보일까 몰랐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러시아 쪽으로 이제 우리가 감세 이야기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WTI가 반등한다든가 아니면 소비가 진작이 될 거니까 원유에 대한 소비가 증가할 거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WTI가 올라서 흥구석유가 오르나 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안 하면 이제 원유에다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이야기 나면서 이제 관세 관련 종목들로 가는 모습들이고 제가 오늘 집진에서 준비한 섹터가 조금 갈립니다. 하나는 정말 안전한 섹터고 하나는 정말 이 매매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섹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트레이딩 전략을 잡아드리고 일단은 거의 우리가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이 다 나왔잖아요.
관세도 어느 정도 절반 정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공매도도 재개됐고 이제 넥스트레이드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알만한 종목들은 매매가 다 되게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선반영되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내가 이제 뭐 오늘 오후라든가 내일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을 관심 있게 볼지 그 부분을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무엇보다 관세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을 바꿔요. 모든 세계에 다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다가 또 어느 날은 유연하게 하겠다라고 했다가 또 다시 뭐 전체적으로 다 확실하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말을 이렇게 바꿔버리니까 시장도 결국은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하는지 좀 잘 못 따라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은 알고 맞는 매가 덜 아프다. 이 관세라고 하는 노이즈가 시장에 이미 언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천천히 해소해가는 과정으로 다음 주 시장은 조금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한번 끌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다뤄볼 만한 이슈 하나씩 펼쳐볼게요. 첫 번째 이슈 직진 함께 확인하시죠. 산불 피해 회복 위한 추경, 낙수 효과 얻을까? 라고 첫 번째 이슈 직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10조 정도 규모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그래도 참 다행이다. 149시간 만에 주부를 잡았다라고 하는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한 소식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걸 준비했는지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거지만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 반등이 나왔을 때는 이 섹터를 조금 덜 보는 게 맞고 아니면 데드캣 바운스가 나온다든가 아니면은 오늘 이제 저번 주 금요일 강세를 보여줬던 비료나 이런 종목들이 양봉 나왔다가 지금 다 차익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차익이 나오고 있는데 개인 투자분들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 같은 경우도 정말 요거에 대한 낙수 효과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들이 더 매도를 임하겠지만 개인 투자분들이 매도를 하고 외국인 투자분들이 받고 있는데 일단 기술적 분석을 했을 때는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오후장에 나올 시장의 방향성이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뉴스 검색을 하면서 참 단어 공부를 많이 하더라고요. 앞에서도 우리 윤계 앵커님께서도 이제 사자성어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고 네. 저 역시도 이제 뉴스를 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드려야 되니까 이 한자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앵커님께서 주불이라는 단어 해주셨고 예. 저도 실화라는 단어 있었는데 그래서 뭐 이 화재가 실화라는 건가 이런 게 아니고 이 화재의 실질적인 원인이 된 불씨를 실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재에서도 그런 주력적인 불기를 제공하는 걸 주불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런 것들도 워낙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뉴스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어떤 주불이 다 소화가 됐는지 아니면 이제 소방 인력분들도 뭐 투입되셨다가 뭐 철수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료 소멸로 인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시기적전 뉴스 팔로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판단해요. 그래서 어제 제가 저녁에 방송 준비하고 이제 이 자리에 앉으면서도 2번 이상 검색을 했을 때는 일단 스탠스는 유지가 됐다. 그래서 주불 같은 경우는 잡혔지만 이제 소방 공무원분들은 아직 그 현장에서 아직 나오진 않으셨다. 네. 그다음에 뭐 정치인분들이나 금융주분들이 이제 그런 피해분들을 좀 지원을 하기 위한 정부 정책이라든가 기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낙수 효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일단 간단하게는 제 투자 인사이트는 그겁니다. 일단 간단하게는 비료 관련 종목들이 가장 직접적인 그 공급 대책이 될 테니까 그분들을 보되 이런 인사이트 있더라고요. 그 부총리께서 10조 원을 지원을 하면서도 비료라든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농기계라든가 아니면 농구기 이제 농작을 위한 기계류들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뒷부분에 대한 낙수가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앉았을 때는 비료 관련 종목들도 외국인의 순 매수가 들어오고 음봉이고 있죠. 음봉이고 있지만 외국인의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농기계 관련 종목들도 외국인의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단기적인 관점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낙수 효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재차 반등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반등이 될 만한 수급이 좀 받쳐줘야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좀 산불 관련주로 움직였었던 섹터들을 좀 자세하게 테마적으로 뜯어보면 뭐 일단 공기청정 쪽 그쪽이 있었고 조림 관련주 그 외에도 모듈러 주택 그리고 여러 가지 화재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안타까운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무인 드론이라든지 로봇과 관련한 테마들도 일부 움직이긴 했습니다. 산불이 진화되어 가고 있는 과정인데 어찌 보면 앞으로는 저희가 관련 섹터로 어떤 종목을 좀 위주로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확실하게 뭐 저랑 같이 뭐 앉아가지고 뭐 매수와 매도를 같이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종목도 괜찮다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저는 가장 실질적인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실질 업무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종목도 좀 준비를 했고 제일 중점적으로 봤던 건 실적이었습니다. 막 3년 연속 적자가 나오다든가 그래서 제가 뭐 어떤 종목을 따로 언급을 안 드리겠지만 제가 이 대본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게 아무리 관련주를 소개를 해드리자고 해도 약간 잡주를 소개를 드리지 말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농협과 실질적인 업무를 영위를 하고 있거나 실질적인 납품 이력이 있거나 사실 뭐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는 이제 앵커님께서 섹터 한 세네 가지 말씀을 해줬을 때 떠오르는 섹터가 이제 떠오르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네. 뭐 조림 관련 종목이라 하더라도 뭐 아니면 뭐 한글과 컴퓨터 관련 종목, 한컴 라이프케어 이런 종목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효성 OMB라든가 뭐 SY셀텍 이런 종목들은 제가 딱 떠오르는 종목들은 매매가 가능해요. 근데 그런 섹터들이라고 해서 그 종목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막 종목이 한 네다섯 개씩 꼽을 수 있는데 시가총액이 보통 500억이 안 되고 뭐 적자가 뭐 3년 연속 지속이 되고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런 낙수 효과를 얻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지만 저는 그래도 아무리 내가 이런 섹터를 하더라도 시가총액은 1,000억이 넘어가면서도 흑자 기업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좀 관련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하나씩만 언급을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비료 관련주 아무래도 많이 탔으니까 새롭게 심어야겠죠.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쪽 안에서는 좀 눈에 띄는 종목 있으세요? 네, 일단 비료 관련 종목들을 보려고 하더라도 저는 비료 관련했을 때는 옛날에는 뭐 조비나 이런 종목들도 좋아했었는데 최근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권해드릴 수 있는 건 효성 OMB랑 남해화학밖에 없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뭐 조비나 이런 종목도 괜찮지만 적자 폭이 2년 연속 좀 지속이 됐기 때문에 좀 권해드리기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효성 OMB랑 남해화학 같은 경우도 연간 실적 기준으로는 흑자가 나오고 있고 적자도 가끔 나옵니다. 근데 네. 뭐 4개 분기 중에 한 번 정도? 근데 이런 비료 관련 종목들의 특징을 봤을 때는 상반기는 아무래도 농번기다 보니까 실적이 나옵니다. 근데 하반기에는 아무래도 농사를 짓는 분들이 안 계시다 보니까 실적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4개 분기를 포함을 했을 때는 뭐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효성 OMB는 상당히 좀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저는 그 중에서도 실질적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전방 기업을 두고 있냐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효성 OMB랑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농협과 관련이 있습니다. 효성 OMB 같은 경우는 유기질 비료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유통을 하고 있고 15년 넘게 매출액 1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저는 산업 다각화, 신사업하고 있는 기업을 좋아합니다. 효성 OMB 같은 경우는 뭐 농기계랑 비료랑 농약, 농기구 말고도 다양한 뭐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신사업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판단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음봉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다행입니다. 개장 초반에는 외국인 순매도였거든요. 근데 네. 다행히도 9시 49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외국인의 순매수로 들어왔으니까 저는 만약에 전 종가 베팅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고 손절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 오늘 오후장에 보셔도 될 것 같고 네. 그런 것들이 안 되시는 분들은 두 번째 섹터 보셔도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섹터가 혹시 농기계 쪽일까요? 두 번째 섹터는 금융이고 두 번째 종목이 농기계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보시면 최성모 부총리께서 비료도 지원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개간을 할 수 있는 농기계를 좀 보답을 하겠다. 이제 하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정말 대동이랑 TYM을 정말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안 본 사이에 실적이 많이 깎였네요. 그래서 매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농기 관련 종목들이 사실 TYM이랑 대동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좀 강하게 나가는 모습이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정말 2022년이나 2023년에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그들은 정말 서로 대결하면서 자율주행 농기계, 자율주행 이행기 이런 것들을 개발하면서 자율주행 관련 모멘텀도 얻었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도 얻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종목들 정말 좋아 보인다 해서 강하게 소개를 드렸었는데 작년에 실적이 많이 좀 깎였습니다. 두 기업 둘 다 이제 적자로 전환됐지만 이제 막 2개 분기 정도 적자로 나왔기 때문에 이 종목을 아예 공략을 못할 건 아니다. 중장기적인 보이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동이나 TYM이나 마찬가지지만 상대적으로 TYM이 대동보다 시가총액이 좀 작은 편이고요. 일봉도 대동 같은 경우 좀 음봉이 조금 길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네. TYM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정도 상대적으로 이제 하방을 지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안전할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TYM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실제 농업을 종사하실 농업인분들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신기술을 개발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전후에서 분할 매수하셔가지고 단기 관점으로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TYM까지 가볍게 짚어봤는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 직진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로 공매도 이야기요. 1년 4개월 만에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금융주로 돌파할까? 방금 전에도 팀장님께서 두 번째 섹터로 금융주 가져와 주셨다고 말씀 주셨는데 뭐 공매도 쪽으로부터의 피난처를 굳이 금융주로 선택하신 이유는요? 일단 좀 안정적 실적이 나오고 있고 배당이 나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로봇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견조해서 다행입니다. 근데 2차 전지는 예상을 좀 빗나가길 바랬는데 빗나가지 않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1년 4개월 만에 공매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좀 답답합니다. 우리가 유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네. 뭐 군대 다녀오신 분들도 그다음 사업을 하신 분들도 유도리라는 게 있는데 이제 글로벌 IB들이 이 국가를 투자하기 위한 여건 같은 게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돼 있죠. 일단 상한가, 하한가가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공매도가 자유로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싸우잖아요. 공매도 뭐 적용하면은 외국이 빠져나간다? 아니다. 우리가 이제 뭐 JP모건의 뭐 MSCI의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은 이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것이다. 이런 관점이 있는데 저도 단기적인 관점은 동의 안 합니다. 근데 이거를 3개월, 6개월 시계를 늘리면 외국인들도 어떤 국가에 대해서 어떤 신뢰도 지수라든가 어떤 지수에 편입이 됐을 때는 패시브 자금을 넣기 때문에 요거를 3개월, 6개월 봤을 때는 패시브 조금이 들어온 게 맞아요. 근데 그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3일이나 6일 정도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께서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분들 싫어하시는 건 저도 싫어요. 그다음에 그 1년 4개월 동안 이제 금융 당국에서 이 감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무차입 공매도에 대해서는 99% 이상 적발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저도 엄청 믿지는 않는데 적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건 중요한 것 같아요.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됐을 때는 어떤 이거를 환수를 많이 하고 근데 환수하기 전에 많이 좀 빼돌리는 경우도 있지만 환수를 하고 이제 과징금을 강하게 먹여가지고 이런 무차입 불법 공매도를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낙폭을 많이 보이는데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런 뉴스가 우리가 버젓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 일주일 넘게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들도 저번 주 목금에 의해서 오늘까지도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돌파구라고 해가지고 내가 뭐 이 종목으로 뭐 10%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겠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섹터들 성장 섹터들보다는 평가 손실도 작은 상태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인다 그렇게 판단돼서 금융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KB금융도 그렇고 신한지주도 그렇고 뭐 이번 달 들어서의 움직임들을 봤을 땐 사실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뭐 일단은 주요 메이저 수급 주체들이 담았다라고 하니까요. 어떻게 보고 계실지 간단하게 뷰를 좀 더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제가 뭐 KB금융이랑 신한지주를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 종목을 사가지고 수익을 강하게 보겠다 이런 건 아닙니다. 네. 이 섹터, 이 뉴스를 대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갖고 온 거고 내가 그러면 이 중에서 5은 없을까요?라고 하신 분들은 이제 뒤에서 공개합니다. 제가 이제 비료 관련 종목들 중에서도 5이 될 수 있는 종목을 제가 갖고 왔고 금융주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이 종목들보다 같은 기간 보였을 때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KB금융이랑 신한지주를 갖고 온 이유가 상대적으로 좀 대표를 하는 종목이죠. 우리가 뭐 금융지주 많습니다. 뭐 KB금융 될 수도 있고 뭐 신한지주, 뭐 의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4대 은행사로 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KB금융이랑 신한지주를 말씀드리지만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뭐 실적이다. 그럼 하나금융지주. 그다음에 배당이다. 그러면 우리금융지주. 그래서 KB금융지주랑 신한지주는 이 금융주를 대표하기 때문에 내가 적어도 어떤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평가 손실로 찍히더라도 남들이 다 알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믿고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 관련주를 대장급 종목이 아니라 약간 뭐 중소형주라든가 뭐 듣보잡 이런 종목으로 소개를 드리면 뭐 손 팀장이 뭐 관련주라고 해가지고 매수했는데 평가 손실이 크네? 이거 뭐야?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보수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보시고 그 뒤에 좀 같은 기간 안에 좀 강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은 뒤에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B금융,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떨어진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주주환원 이야기가 나올 때는 이 종목들이 퍼가 5가 안 됐습니다. PBR도 0.5가 안 됐어요. 근데 이들이 주주환원을 하겠다고 하면서 주주환원도 실제로 했죠.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각도 그냥 한 개 분기에
다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니고 3년, 4년에 걸쳐서 자사주 소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보유를 해서 3년 동안 보유를 해야 이 자사주 소각에 대한 메리트를 모두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KB금융이나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어떤 정부 정책이 나왔을 때는 그 낙수 효과를 가장 먼저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도 점진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좀 뉴스 팔로업도 안 되고 기술적 분석도 못 한다고 했을 때는 뭐 KB금이나 신한지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KB금융도 오늘 지금 쌍바닥권 지지하는 모습이죠. 지금 보면은 2월 17일 월요일 날 저점이 77,000원이었고, 그 다음에 3월 초반부터 중순까지 지지했던 바닥 구간이 77,000원 구간인데 오늘 저점 77,800원 기록을 하고 양봉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관 수매수 꾸준히 나오고 있고, 오늘 가수급상으로 외국인 수매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기관 수매수 꾸준하게 들어오다가 오늘 외국인 수매수 들어오고 있죠. 근데 지금 21선을 지지하는 모습이지 KB금융처럼 반등 나오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연간 배당 수익률 4%, 그 다음에 KB금융 같은 경우는 연간 배당 수익률 1%이기 때문에 배당 메리트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연간 배당 기준도 2월 28일이었기 때문에 배당 기준을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분기 기준으로 배당을 가져가자, 이런 마인드 있고, 저는 관련주 중에서는 모아가는 관점이 좋다라고 하신 분들은 신한지주 두 종목 중에서 골라봐라라고 하신다면 오늘 KB금융이 나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앞서서 다양한 종목들 한 4가지 정도 받아본 것 같은데, 사실상 이슈를 팔로우업하는 데 있어서 대표가 될 만한 종목들을 가져와 주신 것 같고요. 이제 수익을 본격적으로 낼 수 있는 종목들 3% 공략주로 또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자, 종목 하나씩 열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 종목이 태경 BK네요. 어떤 모멘텀에 특히 집중하고 계신지요? 네, 태경 BK 같은 경우는 종종 이런 단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산불 지원이라고 하지만 다른 분들께서는 남북 경협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떤 힘든 지역의 피해 민들을 지원을 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니까 약간 남북 경협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경 BK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이제 남북 경협을 강세를 보인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19년과 2020년에는 이제 코로나19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신 분은 아실 건데, 액체 탄산이라든가 드라이 아이스를 주로 만들고 있는데 염화칼슘이나 이런 것들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중성화, 석회 뭐 이런 것도 제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성, 알칼리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이 화재라는 것도 결국은 탄다라고 하지만 이 나무나 이런 토양들이 산화되는 겁니다. 산소랑 결합을 하면서 열이 발생하는, 이과 출신이니까요. 그래서 산화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 농작물이 산화된 토양에서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성화나 약 알칼리성으로 바꿔줘야 돼요. 거기에 필요한 알칼리성 석회를 만들고 있는 기업이 태경 BK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뭐 남북 경협주, 그다음에 뭐 액침냉각, 아니면 뭐 코로나19 이제 백신을 이렇게 냉동 보관하는 그런 모멘텀을 강세를 보였잖아요. 그래서 테마주니까 실적이 안 좋은갑다라고 했었는데 실적이 굉장히 견조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태경 BK 같은 경우는 연간 실적, 분기 실적 보더라도 굉장히 좀 견조한 모습이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에서 10%까지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주가 수익 비율 펄을 보더라도 주가 수익률이 4.94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평가면을 또 갖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태경 BK 같은 경우도 저번 주 금요일 날 12% 정도 강세를 보여줬는데, 오늘은 음봉 나오고 있지만 전거래일 양봉 대비해서 절반 이상의 지지는 보여주는 모습이고, 오늘 수급 동향보다도 외국인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 내가 비료나 관련 종목들을 매수했을 때 상대적으로 실적 나오면서 안전하게 보유해갈 수 있는 종목들, 만약에 내가 오늘 시장이 다시 미끄러지는 걸 보고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종가 베팅 주니까 뭐 다음 날에 뭐 마이너스 5% 가면은 뭐 손절하지, 뭐 이런 것들이 되신 분들은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저는 너무 테마주 같은데요, 매수 못 하겠는데요 라고 하신 분들도 견조한 실적 나오고 있으니까 물려도 정신 차리면서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모멘텀으로 봤을 때요, 4,690원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아래로 어디까지 열어보실까요? 네, 일단 저는 매수는 앵커님 말씀대로 4,690원부터 마이너스 4%까지 분할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일단 손절가는 4,450원 잡아드렸는데, 내가 분할 매수 다 완료하고 나서 마이너스 5% 구간에서 손절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1차 목표가는 5,200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공매도 관련한 이슈 안에서 좀 안정적으로 적극적인 수익 낼 수 있는 두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DJB 금융지주 가져와 주셨네요. 확실하게 좀 KB금융, 신한지주랑은 살짝 결이 다른 느낌이긴 한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특히 집중하고 계세요? 네, 우선 중소형 은행이다라고 보고 있고, 근데 뭐 중형 은행이라고 쳐도 뭐 시가총액 1조 5천억이니까 그쵸. 뭐 KB금이나 이런 종목들은 뭐 시가총액이 뭐 8조 9조가 되니까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고요. 제가 앞에서 모든 투자 포인트를 다 말씀드린 거 이 종목입니다. 저는 사실은 DGB 금융지주 말씀을 드리면서도 JB금융지주나 BNK 금융지주 이쪽도 좀 붙여드려요. 이제 JB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전북은행 쪽이고, 그다음에 BNK 같은 경우는 부산 쪽이고, DGB 같은 경우는 이제 대구은행을 중심으로 하지만 사실 그들이 지방은행이지만 지방에만 지점이 없는 게 아니죠. 다 경기권인 서울권에도 다 지점이 있습니다. 이제 전국구로 나오고 있고, DGB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됐을 때 실적은 좀 견조하게 나왔다. 근데 이제 중형 기업 중에서도 저는 실적 같은 경우는 보통 BNK 많이 이야기를 드리고, 저평가 매력도 에서는 저는 뭐 JB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DGB 금융지주가 그 중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PBR이 0.26입니다. DGB 금융지주가 PBR 0.26이고 업종퍼가 8.72. 제가 KB금융이랑 이제 신한지주 같은 경우 퍼가 6이 넘어간다라고 말씀드렸는데, DGB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퍼가 3.94. 그다음 12개월 선행퍼가 3.52 정도 되고 배당 수익률이 6.08입니다. 근데 DGB 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배당 기준일이 2월 28일이었기 때문에 연간 배당을 가져가고자 준비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금융주들이 다 분기 배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분기 배당 노려보셔도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다음에 수급동향 보더라도 저번 주 금요일 날 기관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금융주를 사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근데 외국인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금융주를 사는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저번 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기관이 먼저 매수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기관에 이어서 외국인까지도 금융주를 긍정적으로 봐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DGB 금융지주를 보더라도 기관 순매수 들어오다가 외국인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오늘 일단 가속성으로는 외국인 순매도 나오고 있지만 외국인 순매도가 거의 한 3,600만 원 정도 정말 조금 나오고 있으니까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렇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3% 공약주까지 받아봤는데요. 지금 시장을 보니까 확실히 말씀 주신 것처럼 왠지 오후장 반등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전략 후강 장세가 될 건지 일부 코스피 회복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회복세가 더욱더 두드러지고 있는 오늘의 장인 것 같은데요. 오후장 전략은 어떻게 끌고 가볼까요? 네, 오후장 전략 제목을 저희 현지 시간 4월 2일로 잡아봤습니다. 근데 네. 제가 이게 정말 봤을 때는 한 4월 4일 이때부터는 불확실성이 다 제거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공매도가 재개됐으니까 공매도에 따른 여파도 사실은 3일 정도는 봐야 되고, 그다음에 현지 시간 4월 2일 관세 이야기가 다 나왔을 때는 거의 베일이 다 벗겨진다라고 판단합니다. 근데 앵커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히 4월 2일에 현지 시간 4월 2일에 관세 정책을 다 공개를 한다고 했지만 그 뒤에 관세 정책이 더 안 나올까? 요건 확실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나는 매매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 기술적 반등만 보고도 매매가 가능하시지만 지금 TV를 보신 분들 그런 것들이 안 될 거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보수적으로 시장이 찐 바닥이 어딜까요라고 했을 때는 저는 현지 시간 4월 2일, 그다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4월 3일 정도에 바닥이 나올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여기가 바닥이었는지는 4월 3일이나 4월 4일쯤 그때가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 이전까지는 아무래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보시는 게 안전해 보인다. 그렇게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말씀 주시면서 옆에 이제 보이는 화면이 있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총 상위가 정말 시퍼렇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좀 오후장에는 힘찬 우리 시장으로 바뀌어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3% 공약주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여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성우의 투자의 맛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조성우 부장과 함께합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앞서서 가볍게 손 팀장님이랑 시장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긴 했는데요. 오늘 시장이 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도 2,500 코스피 대견하다 어느 정도 회복을 했고요. 코스닥도 탄력도가 좀 붙은 것 같은데 시장 지금까지 어떻게 진단하고 계실까요? 글쎄요, 뭐 그냥 3월 마지막 날이네요. 이제 내일 정말 만우절이니까 거짓말처럼 내일 시장이 싹 이제 좋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저도요. 일단 지금 보면은 지금 아직도 오전 이제 10시 반 지나가고 있는데 외국인이 5,800억 코스피를 매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선물도 6,600억을 매도하니까 오늘 뭐 하방 압력이 좀 불가피한 뭐 그런 상황이긴 한데 일단 뭐 트럼프 관세 충격이 지금 뭐 하루 이틀로 좀 끝나지 않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이 무겁고 이건 비단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이웃 나라 중 일본도 지금 뭐 3%대 지금 급락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단 뭐 요 관세 충격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좀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좀 그나마 좀 오늘 개중에 좀 그래도 긍정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환율은 그래도 오르진 않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정도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계속 지난주에 좀 희망을 가져봤던 게 뭐 트럼프 풋, 파월 풋, 막 이런 식으로 풋풋풋 얘기가 많았는데 좀처럼 시장은 반등하지 않는 것 같고 지난주 금요일 날 보니까 나스닥이 2.7% 정도 빠졌더라고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러면 시장 상황 너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뭐 트럼프 이 양반이 그때 목적 달성을 위해선 경기 침체도 감내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알아서 일어나라. 이 양반 진짜로 미국 경기를 부러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간밤에 이제 뉴욕 증시 지난주 이제 주말에 뉴욕 증시의 이제 급락 원인도 이 관세 충격도 관세 충격이지만 결국엔 그 트럼프의 어떤 지금 관세 전쟁이 지금 실물 지표에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 신뢰 지수도 이제 100을 하회하면서 약간 이게 뭐지 싶었는데 이제 PCE 지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예상치를 크게 하회하면서 실제 지금 미국의 경제의 70% 소비가 지탱을 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 소비 쪽이 이제 흔들리는 부분들이 보이다 보니까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SOE 공포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트럼프 발언의 재구성을 해보게 되면 반전이 없습니다. 반전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목적 달성을 위해선 경기 침체도 감내해야 된다 했는데 그 발언 이후 미국 증시는 떡락하고 있죠, 진짜. 정말 부러뜨리고 있네요. 네. 웃을 수가 없습니다. 예, 사실. 뭐 반전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저렇게 얘기해놓고 이제 뒤에서 좀 반전이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무리 예측 불가능하고 돌발적인 인물이라 하더라도 처음엔 세게 질러놓고 나중에는 조금 이렇게 누그러뜨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이제 뭐 트럼프는 원래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었던 거였는데 최근에 트럼프의 발언을 재구성을 해보면 반전이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나는 관대하다. 그죠? 뭐 페르시아 왕처럼 모두가 유연하다. 깜짝 놀랄 것이다 얘기했는데 지금 전혀 관대하지 않아서 놀라고 있죠. 네. 지금 뭐 관대하다고 말은 해놓고 사는 걸 보니까 전혀 관대하지 않아서 모두가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제 발언을 또 최근 거를 또 재구성을 해보면 우리가 얻을 게 있다면 발표 뒤에 협상이 가능하다 이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협상이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취임하자마자 캐나다, 멕시코 관세 25%딱 때려놨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그대로 25%. 그리고 4월 2일에 보편관세 25% 그대로 가고 있는데 뭘 또 협상이 돼요. 지금 협상이 이제 안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상대국도 지금 이렇게 된 거 그냥 강경기조로 가자. 너 뭐 끽해봐야 2년이면 레임도 올 텐데 그냥 뭐 버텨보지 뭐. 그러니까 이런 강대강 대치에서 어떠한 협상이 지금 되려는 것인가. 지금 뭐 트럼프가 개과천선하든가 굴복하든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둘 다 쉽지 않은 좀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 불허 뭐 이해하죠. 근데 비일관성 이해하죠.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지금 트럼프 리스크가 확대가 되는데 단순히 이제는 그 이 돌발 발언 언행 이것뿐만이 아닌 거죠. 이제 지표를 건드리기 시작한 거죠. 트럼프의 관세 우려는 결국에는 물가에 압력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물가는 결국에는 소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건데 물론 이제 아직은 미국에서 고용이 아직은 받쳐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조금은 반전의 어떤 실마리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한데
지금 여기서 이제 고용마저도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근데 고용은 또 앞으로가 더 중요한 그렇죠. 거 아닙니까? 앞으로가. 이제부터가 사실상 예. 진짜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리스크를 왜 이게 SOA 공포로 연결이 되는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러니까 관세를 올리게 되면 트럼프 이래놓고서 이제 관세 올려놓고서 가격 올리지 말아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그죠? 말이 되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관세를 올리면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네. 가격이 올라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물가 상승의 요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3월에 미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92.9로 지금 3년 내 지금 4년 내 최저치로 지금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거니까 뭐 어려운 얘기를 아까도 무슨 뭐 트럼프 푸시라 이런 얘기 언제부터 들어봤어요? 최근에 나온 거잖아. 그죠? 네. 최근에 무슨 하드한 수치 뭐 소프트한 수치 해가지고 이제 심리적인 건 소프트하다 또 뭐 하드 소프트 얘기 나오는데 다 처음 들어본 얘기죠. 어서 끄집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소비자 신뢰 지수는 심리적인 지수인데 이게 92.9로 지금 4년 내 최저치로 떨어졌는데 이것은 뭐냐면 아무래도 이제 물가가 좀 올라갈 것이라고 이제 소비자는 예측을 하니까 소비 심리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주 금요일에 PC가 어떻게 나왔어요? 실제 지표로 반영되고 있잖아요. 네. 지출이 떨어졌다. 물론 그걸 또 뜯어봐서 말씀을 드리자면 자동차 쪽의 지출은 늘었는데 다른 뭐 서비스나 이런 어떤 그 필수 소비재 이런 쪽에 대한 소비가 떨어졌죠. 그럼 자동차의 어떤 소비가 증가됐다고 해서 이게 호재라고 볼 수가 없는 게 관세 올라가기 전에 가격 인상하기 전에 자동차 구매를 서둘렀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좀 먹고 사는 예를 들면 이제 사실 이 경기 침체 이런 것도 지금 미국 얘기지 우리는 몇 년째 침체인데 그죠? 우리도 뭐 외식 물가 줄이고 뭐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네. 지금 이 소비 심리가 약해지고 있는 쪽이 지금 실물 지표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SOA 공포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물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그런데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 거. 근데 미국은 소비가 안 되면 경기가 침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소비, 고물가, 저소비 이게 S예요.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다 이거지. 네. 그러니까 이걸 촉발한다.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럼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면 이게 시장이 단기적으로 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연준 푸시라는 게 이제 이걸 염두에 두고서 연준이 이제는 뭔가 좀 이제 액션에 나서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것이겠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물가 압력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금리 인하를 여기서 실기해 버리게 되면 시장은 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단순히 이제 이전에는 트럼프의 뭐 언행, 뭐 관세, 뭐 이런 거였다면 지금 그게 이제 지표에 하나둘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이 더 크게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일단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부장님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예. 지금 댓글에는 실제로 과연 정말 경기 침체가 올까? 이런 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가능성에 대해서 한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부 경제학자도 아닌데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걱정은 실제 벌어지지 않죠. 미리 다 선반영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아직도 저한테 차 조심해라 하는데 제가 교통사고는 잘 안 일어나겠죠.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굉장히 그때는 일이 커지겠지요. 아, 그러니까 시장 심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시장의 심리가 좋을 때는 경기 침체 얘기가 나오더라도 뭐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주식이라는 것은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쯤 되면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뭐냐면 진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소프트한 지표가 신뢰 지수가 소비자 심리가 일단 떨어진 상황에서 네. 실제 지표까지 떨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걱정거리가 일단 하나둘 이제 숫자로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난주보다 오늘 이 시점에서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은 어느 정도 올라갔겠죠. 네. 근데 그걸 이제 수치상으로 분석한 건 제가 할 일이 아니죠. 네. 그건 경제학자, 이코노미스트들, 애널리스트들이 할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청자 여러분 저한테 그것까지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심리라는 부분들이 더 크게 반영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가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오늘 이게 급락하는 것도 쉽게 말해서 지표가 둔화된 만큼 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PCE 지표는 0.1밖에 증가 안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주가가 빠지는 것은 그보다 더 과하게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전에는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프리미엄을 얻었던 주식 위주로 주가의 조정이 더 급격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에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투자자들이 더 늘어났다 정도로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찌 보면 굉장히
큰 파도가 너울치는 상황 속에서 네. 배 하나가 둥둥 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표류하고 것 있는 같아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표류는 표류인데 내가 그래도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연료가 있는 상황에서 표류하는 거하고 연료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표류하는 거는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그럼, 네. 이건 뭐냐면 예를 들면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주식 관점에서는 아마 현금 비중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금 비중이 있으면서 표류하고 있는 분들은 또 이제 방향이 잡히면 그쪽으로 이제 동력을 실어가지고 빨리 이제 이걸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현금 비중,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전혀 대응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표류하고 계신 분들은 심적인 어떤 압박이 더 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이제 침체에 대한 공포가 다른 분들보다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거죠. 근데 현금이 있는 분들은 내가 그래도 현금이 있고 나는 지금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일단 연료는 있어. 하지만 지금 내가 함부로 연료를 내가 태워가지고 어디로 갔다가 길을 잃으면 안 되니까 지금 이제 그런 분들은 차분하게 좀 관망을 하면서 또 기회를 모색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은데요. 또 특히 공매도 재개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으니까 여러 가지 뷰가 또 거기에서 갈립니다. 오히려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서 거래량을 촉진시키니까 메말랐던 거래 대금을 조금 더 늘리면서 시장을 건강하게 이끌 것이다라고 보는 뷰가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의 놀이터가 될 거다. 이런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요. 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앞으로 주목해 봐야 할 포인트 어떻게 더 뾰족하게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공매도가 전면 재개했다는 것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일단은 전방위적으로 하방 베팅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공매도 재개가 오히려 호재라는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저는 선뜻 납득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이미 시장에서는 그런 분석이 힘을 많이 얻었기 때문에 다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 왼쪽 얘기를 잘 안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라는 것은 일단은 하방으로 베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뚜껑이 지금 열렸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수급적으로 이게 어떻게 호재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좀 어떤 논리를 구성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히려 뭐 쇼커버링이 들어온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일부 롱숏 펀드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걸 이제 적절하게 잘 구사하면서 이게 시장 전체는 아니더라도 어떤 특정 종목은 그런 작용들로 인해서 오히려 수급이 개선되는 그런 효과 정도는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시장 전체적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가 어떻게 수급상의 호재가 되는지는 저는 그 논리를 저도 못 찾았고 다른 분들이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크게 그걸 납득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공매도를 하려면 주식을 빌린다라는 건데 빌리면 네. 나중에 또 갚아야 하잖아요. 네. 그러면 사실상 빌려서 매도를 하고 네. 나중에 또 그걸 매수를 해야 하니까 그만큼 거래량이 2배가 된다. 약간 이런 로직 아닌가요? 그건 뭐 지금 공매도 쳐놓고 나중에 빠진 다음에 일인데 그걸 왜 지금 호재라고 그럼 인식을 해야 될까? 선호 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자, 빌려서 지금 만약에 오늘부터 재개됐죠. 자, 제가 이제 우리 앵커님한테 주식을 빌려서 네. 이제 팔았어요. 네. 이게 왜 호재예요? 근데 빠졌을 때 예. 그 제가 이제 수익을 봤죠. 그러면서 이제 더 빠졌을 때 그걸 사서 갚는다는 건 그때 호재겠지 수급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시차가 길어질 수 있다라는 예, 그러니까 얘기인가요? 물론 이제 일부 그 바이오 종목들이 오늘 좀 올라요. 예를 들면 네. 이제 알테오제는 제가 그래도 지난주에 그래도 그 공매도 그 논리상에서 제가 여러분들 논리에 맞춰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도 알테오젠이 다른 어떤 바이오 종목에 비해서 좀 대차장고 증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덜했고 단기에 좀 주가 어떤 조정폭이 좀 컸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뭐 공매도 재개의 어떤 연장선상에서도 뭐 굳이 하나 고르라면 그런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데 왜 공매도 재개가 왜 어떻게 시장이 어떻게 호재인지 저는 그거는 납득은 아직 못해요. 물론 제가 이제 당장 내일이라도 납득이 되면 네. 이제 그 논리 펼쳐드릴 건데 네. 일단 기본적으로 요걸 한번 볼게요, 여러분. 공매도 전면 재개에서 일단 살펴볼 점은요. 그냥 뭐 수치로 보는 수밖에 없죠. 눈으로 보는. 그러니까 지금은 예측을 할 수가 없는 장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안개 속에서 이제 뭐라도 보이면 우리가 그쪽으로 움직이는 게 사람 심리고 투자자의 심리죠. 그러니까 오늘은 뚜껑 딱 열려 보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일부 바이오 종목이나 일부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급락장에서 오히려 이제 상승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공매도 재개가 오히려 역설적으로 수급상의 호재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 몇몇 종목들이 떠오르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몇 종목들은 그런 수급상으로 좋은 어떤 흐름들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네. 지금 방산주가 다 올라요? 아니요. 바이오가 다 올라요? 아니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매도 때문인지 트럼프 리스크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네. 뭐 무지하게 두드러 맞고 있고 다 그런 떨어지고.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살펴볼 거를 저니까 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이번 달에 대차 거래가 증가한 코스피의 일단 상위 탑10을 먼저 볼게요.
네.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다 증가, 그러니까 대차 거래 증가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빌린 것만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갚은 거 이제 빌린 거 다 합쳐 가지고 이제 상위인데 삼성전자는 대차 거래가 확 줄었습니다. 오. 삼성전자 1등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에는 지금 대차 거래가 는 게 아니라 엄청 줄었어요. 근데 나머지 종목들은 확 늘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삼성중공업, 두산에너빌리티, SK하이닉스 딱 봐도 그동안 좀 많이 올랐다 싶은 애들이죠. 예. 그죠? 이런 애들. 그리고 지금 이제 한 장 더 보여주시면은요. 그 뒤에 이제 있는 녀석들이 또 한미반도체 오늘 급 나가죠. 그렇죠? 그럼 오늘 이것도 최저치 공매도 호재라고 찍었습니다. 봐야 돼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공매도 재개가 왜 시장 전체에 왜 지금 호재냐고. 그건 아니지. 근데 종목별로는 이제 이런 수급적인 어떤 그런 논리 때문에 일부 종목들은 오히려 튀어 올라갈 수도 있긴 있겠죠.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커버를 치는 애들이 실제 있을 거고. 네. 그런 건데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코스피 쪽에서는 조선, 원전, 반도체 내에서도 HBM 섹터가 지금 최근에 대차 거래가 많이 증가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저런 종목들은 뭐 지금 당장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코스닥도 한번 보죠. 코스닥도. 네. 코스닥은 이제 대차 거래가 다 늘기만 했죠. 줄어든 애들은 상위 탑10에 없어요. 그런데 역시나 이제 에코프로 BM 그리고 HLB 참 저 세 종목들은 예전에 공매도가 이 시행됐을 때도 하여튼 공매도를 엄청 시달렸던 대표적인 종목들인데 아니나 다를까 또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기 전에 저렇게 이제 대차 거래가 좀 늘어나고 있으니까 오늘 좀 저런 종목들은 또 낙폭이 제법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근데 왜 공매도 재개가 어떻게 시장 전체에 어떻게 호재냐. 그죠? 오히려 오늘 같은 급락일 경우에는 오히려 쇼 커버링이 들어와야 되는데 오늘마저도 공매도 친다 그러면은 그런 논리는 이제 무색해지는 이런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코스닥 쪽은 2차 전지나 바이오 중심으로 지금 대차 거래가 이번 달에 좀 많이 증가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양시장을 딱 보게 되면 조선주, 원전주, 다행히 방산주는 그 대차 거래 증가에는 딱히 많이 포진이 돼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선이 좀 많이 돼 있었고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는 이제 원전, HBM 관련한 반도체, 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가 그 안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은 2차 전지와 이제 바이오 쪽이니까 결국에 이제 지금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수급적으로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섹터는 다 나온 거죠. 조선, 원전, HBM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일단 좀 공매도 추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늘 또 이제 종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제 종목별 공매도 현황들이 또 나올 거예요. 나올 거고 또 이제 장후에 또 공시가 또 대차 거래 증가, 감소 이런 게 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시계열로 조금 우리가 정리를 해서 적어도 1, 2주 정도는 좀 지켜봤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섹터들에 대해서 뭐 저가 매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들. 근데 이게 또 이제 시장 매크로와 또 맞물려 가지고 시장이 굉장히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은 뭐 단순히 뭐 공매도 재개 이슈 하나만 가지고 시장을 살까 팔까 하는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일부 섹터는 또 극렬하게 변동성이 발생하고 있다. 네. 이런 정도를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공매도가 재개된 만큼 섹터 안에서도 변동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면에서는 호재보다 사실상 악재에 가깝다라고 말씀 주신 것 같고요. 한 1, 2주 정도는 계속해서 저희가 이 추이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서 조금만 더 구체적인 투자 포인트들을 얻어갈 수 있을까요? 어려운 숙제를 자꾸 주시는데 저는 사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객장에서 네. 지금 이제 일하다가 이제 방송을 온 거예요. 다행히 이제 저는 객장에서 가까워서 네. 걸어왔는데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아침부터 일단은 저도 손 놓고 있죠. 손 놓고 있다라는 것은 표류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저는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연료를 일단 갖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표류하고 있는. 네. 하지만 이제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들고 있는 주식을 뭐 예를 들면 같이 뭐 매도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 생각은 일단 아닌 거예요. 그 생각은 아니고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굉장히 과매도인 것만큼은 분명하거든요. 이것도 차트로 보면서 좀 설명을 하나씩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시간이 네. 좀 많이 있으니까. 자, 일단은 위에는 코스피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60일선을 오늘 이탈을 했는데 네. 이 60일선을 이제 이전에 이탈한 게 언제였냐면 2월 첫날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2달 만에 지금 다시금 60일선을 이탈을 했는데 이 60일선을 좀 이탈하게 된 이 계기가 뭐냐면 일단 트럼프 리스크잖아요. 트럼프 리스크가 결국에 이제 기업의 실적에도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60일선을 보통 우리가 실적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120일선은 우리가 경기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지금 공교롭게도 이 구간이 지금 오늘 60일선과 120일선이 지금
맞닥뜨리는 그러니까 겹치는 구간에서 이걸 동시에 이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낙폭이 훨씬 크게 나오는 거죠. 네. 실적이 안 좋고 경기도 우려가 있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탈한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좀 과매도인 게 분명하죠. 하락 추세선을 쭉 그어보게 되면 얼추 일단 기술적으로는 저점이 일단 나왔다고 보는 거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시장은 정량적인 요소가 있고 정성적인 요소. 그러니까 이게 바로 하드하냐 소프트하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소프트한 거는 심리적인 부분이고 하드한 거는 숫자적인 부분인데 지금 숫자만 데이터만 놓고 보게 되면은 현재 기준에서는 코스피는 2,500이 단기적으로는 저점일 가능성이 크죠. 네. 그러나 이 저점을 빨리 확인해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심리가 버텨줘야 필요한 돼요. 거죠. 네. 심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는 그래도 오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심리가 다시금 이제 매수세를 촉발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투자자보다는 침체가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더 많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좀 굉장히 위축이 돼 있는 거죠. 이럴 때 반전의 요소라는 건 하나가 있겠죠. 또 트럼프가 또 뭐 무슨 소리 하는 거겠죠. 그죠? 관세 네. 부분들 전면적으로 좀 재조정을 하겠다. 이러면 또 바퀴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관세 우려가 완화되면 그러면 소비나 이런 지표들도 이제 떨어지진 않겠구나. 이러면서 그럼 SE 공포까지는 없겠구나. 그러니까 트럼프 이 한마디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다 이거예요. 사실상 오늘의 낙폭은 공매도보다는 네. 미국발 악재가 더 크다고 그렇죠. 봐야 그런데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걸로 이제 어떤 종목은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 좀 공매도가 좀 집중이 될 수도 있다. 제가 이제 뭐 개별 종목별로 수급 상황을 지금 다 체크해 본 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대차거래 상위 그런 어떤 이제 섹터들 중에서는 지금 급락이 나오는 종목들이 꽤 있죠. 특히 2차 전지고는 낙폭이 굉장히 가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안 그래도 매크로 이슈 때문에 시장 무거운데 좀 수급적으로 공매도까지도 좀 겹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래 이제 코스닥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코스닥이 더 걱정이신데 코스닥은 사실 기술적으로는 지금 완전히 추세 무너진 건 맞아요. 예. 지금 하락 추세선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코스닥 쪽에 사실은 공매도 압력이 더 큰 건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제 아까도 제가 표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은 시총상이 이제 이런 어떤 바이오나 2차 전지 종목들의 시가총액 비중이 원체 크기 때문에 예. 이쪽은 이제 시가총액 상위주 한두 종목만 급락을 하더라도 시장이 쭉 밀리는 건데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시가총액 상위 바이오주들이 많이 밀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 추세가 더 안 좋은 모습인데 그럼 결자 해지라고 다시금 이제 바이오가 이제 끌어주면은 추세에 이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는 있겠죠. 하지만 아까 보여드린 그런 데이터 상으로는 지금 시총상위 바이오주 쪽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차 거래가 최근에 증가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시장은 조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2차 전지가 끌어올려줄 가능성은 바이오가 끌어올릴 가능성보다 훨씬 더 없다고 봐야 하는 건가요? 오히려 2차 전지 쪽이 매크로 쪽만 풀리면 2차 전지가 끌어줄 가능성은 크죠. 왜냐하면 많이 2차 빠졌으니까. 전지가 그러니까 코스닥에서는 예를 들면 알테오젠이 지금 코스닥 시총 1위를 하고 있고 네. 바이오주 쪽에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이제 최근에는 2차 전지보다 이제 높아졌을 거예요. 그죠? 높아졌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시총상이 바이오주들의 변동성이 크면 클수록 코스닥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네. 근데 2차 전지는 물론 이제 코스닥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이라는 이 대형주들이 포진하고 있지만 이보다 훨씬 덩치가 큰 형님들이 코스피에 즐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이 움직였을 때 코스닥의 어떤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 같은 이런 시총상위 2차 전지들을 촉발을 하면서 끌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오히려 코스닥이 지금 상황에서 뭐 좀 추세를 다시 돌리려면은 매크로 쪽만 본다고 하면 2차 전지 쪽의 확률은 조금 더 높다고 볼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제 바이오주가 다시금 뭐 이제 코스닥을 견인한다고 했을 때 체감 지수가 되게 안 좋아질 가능성도 있죠. 바이오만 올라가고 네. 나머지는 안 올라가고 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이제 키워드를 잡고 있는 것은 물론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반도체 시총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그 코스피에 또 이제 그 반도체에 또 덩치 큰 녀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 시사례를 풀려면은 공매도나 이런 이슈보다는 결국 이제 매크로 쪽에서 네. 관세 우려나 SE 공포나 이런 부분들이 진정이 되는 것이 일단 첫 번째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그런 상황에서 어느 섹터에 수급이 조금 더 강하게 유입되느냐 이런 시나리오를 일단 반등 시나리오를 잡으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그러면 여러 가지들을
빗대어 봤을 때 부장님께서 지난주 금요일 날 조성우의 투자의 맛에서도 반도체 섹터를 좀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예. 새로운 길을 열릴 때 거기에서 또 새로운 기회를 찾는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예. 좀 전달을 받아본 것 같은데요. 한 1, 2주 정도 공매도 이슈부터 시작해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정리되기까지 굳이 좀 이런 무풍지대를 찾겠다라고 한다면 반도체 섹터 계속해서 눈여겨보는 그 전략이 계속 이어지는 걸까요? 아니 그 반도체도 지금 무풍지대는 아니죠. 여기도 지금 바람 싱싱 들어와요 지금. 이거 봐요, 이제 찬바람 싱싱 불고 있지. 아이.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전에도 뭐 물려도 반도체라고 말씀을 드린 건 결국 이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것은 이제 매크로가 개선이 되고 반도체 업황이 개선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물론 2차 전지 바이오 산업도 굉장히 큰 산업이고 비중이 크지만 역시 이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반도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고, 최근에 사실은 이제 그 HBM 진영 쪽에서 이런저런 노이즈가 좀 많이 있는 상황이라 지금은 이제 이런 어떤 반도체가 흔들리게 되면 지금 피하 식별이 안 돼요. 그냥 다 같이 빠지고 있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건데, 어느 정도 이제 시장 불확실성이 좀 완화가 되면서 시장이 반등을 할 때는 저는 이제 무조건 이제 반도체가 1순위로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께 좀 시장 전체적으로 경험적으로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시장이 이제 급락한 다음에 반등장에는 반도체부터 올라옵니다. 예, 보통 그래요. 과거에도 그랬고, 거의 대부분 시장이 급락한 다음에 반등할 때는 반도체가 1순위로 일단 올라오는 그런 시장이 매번 있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반등장에서는 그래서 무조건 이제 IT부터 잡고 가자. 그게 이제 옛날부터 이제 제가 좀 전가의 보도처럼 써먹었던 그런 급락장의 대응 전략이었는데, 근데 사실은 그런 급락이 있기 이전에도 반도체는 특히나 레거시 쪽에서 하나둘 지금 모멘텀을 좀 찾아 나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반도체 전체에 대한 어떤 좀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지금 피하 식별이 안 되니까 다 같이 밀리는 거지만, 지금 반도체 쪽에서 예를 들면 공급 과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쪽은 HBM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쪽에서 흔들리고 있는 쪽이 SK하이닉스와 한미반도체였고, 최근에 그죠?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레거시 할 거 없이 이제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밀리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보시더라도 어디가 낙폭이 더 크게 나와요? HBM 쪽이 지금 낙폭 더 크게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레거시 쪽은 상대적으로 덜한 이런 상황이죠. 근데 레거시 쪽에 대해서 지금 공급과잉 얘기 나왔나요? 아니에요. 지금은 오히려 DDR5 재고가 소진이 되면은 전방업체에서 이제 DDR5 양산으로 전환한다라는 것이고요. 네. 여기에 붙어서 이제 CXL이라는 개념이 이제 붙어서 등장을 하고 있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오늘이 이제 3월 31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이 만우절인 것처럼 확실한 건 올해 10월에 윈도우 10의 업데이트가 종료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말씀 주셨습니다. 물론 경기 상황에 따라서 수요가 이만큼 늘 게 이만큼밖에 안 늘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윈도우 10의 업데이트 종료라는 것은 그동안 디바이스의 어떤 그 이제 교체 수요가 없었다라고 하면 이건 교체 수요를 촉발할 수 있는 굉장히 그쵸. 큰 이벤트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좀 모멘텀이 될 수도 있다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이제 반도체가 조정받았을 때 이렇게 좀 여러분들께서 그냥 조정받는다고 그냥 이렇게 속상해만 하지 마시고요. 앞으로 이제 반등장엔 반도체가 1순위가 될 것이고, 또 하반기에는 레거시의 교체 수요가 이제 굉장히 급증할 수 있는 이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물려도 반도체라는 얘기를 제가 이제 여기서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는 이 동네는 반도체지만 이게 굉장히 번지수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그러니까 둔촌주공 아파트처럼 번지수가 엄청 많으니까 결국에 저평가된 남양집을 이럴 때 좀 찾을 필요는 있는 거죠. 지금 비가 오고 있으니까 남양집이라도 이제 저기 해가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다 이제 우울해 보일 수는 있어도 나중에 이제 날씨가 개었을 때 이제 해가 이제 쨍쨍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남양집들은 제 생각에는 레거시 쪽에 좀 더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삼성전자랑 레거시 삼성도 말씀드렸잖아요. 삼성전자 오늘 원익 IPS는 생각보다 견조하던데요. 제가 보니까 제가 네. 차트 세팅을 못 해가지고 1% 그런데 정도의 하락입니다. 예, 한번 볼까요? 예. 다른 종목들 뭐 이 정도면 약보합이지.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체 그동안 오른 게 없으니까 네. 지금 시장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HBM이 많이 빠지는 이유와 레거시가 덜 빠지는 이유는 딱 하나 있어요. HBM 그동안 좀 오른 게 있잖아요. 근데 레거시 쪽은 뭐 오른 게 뭐 있다고 여기서 뭐 빠져봐야 자기가 얼마나 빠질 거냐. 그래서 이제 제가 요런 쪽 이제 바닥에 있는 레거시 반도체 소부장이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려도 괜찮다라는 그냥 생각으로, 물론 이제 오늘 산다고 내일 오를 계산은 안 나와요, 사실은.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어떤 반도체의 어떤 업황이나 동향들을 봤을 때는 결국에 레거시 쪽이 조금 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는 지금 갖고 있는 상황인데 매크로나 이런 게 흔들리고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지금 심리적으로나 수급적으로나 변동성이 이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선뜻 용기가 안 나는 거겠죠. 하지만 이런 이제 레거시 반도체 쪽은 이런 조정 구간에서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시면서 모아 놓으신다면 하반기에는 분명히 좀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하반기에 반도체의 훈풍이 이어지길 바라보면서 어찌 보면 오늘 또 중국에서는 제조업 PMI 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호의 투자의 맛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3월 31일 월요일 시장입니다. 현재 시각 11시 5분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시장 확인해 보고 키워드 탑7까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덧 2분기 첫 거래일입니다. 3월의 마지막 거래이기도 하고요. 4월의 첫 번째 거래일이기도 하죠. 우선 공포의 월요일장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부터 이 시장에 지수가 좋지 않겠다라는 반응들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는데요. 우선 PC 근원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우려를 조금 더 대두시키게 만들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까지 지금 더해졌죠. 트럼프가 관세에 더해서 이 업데이트된 소식이 또 있는데요. 러시아가 휴전 합의를 하지 않으면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말을 얹으면서 관세 쪽으로 조금 더 불확실성이 짙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글로벌 시장을 차치하고도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공매도 재개에 대한 이러한 영향을 시장이 크게 받고 있습니다. 1년 5개월 만에 금지됐던 공매도 지금 전 종목으로 하자면 5년 만에 재개가 되는 공매도인데요. 특히 오전장에 2차 전지 안으로 이 공매도엔 타격을 크게 받으면서 양시장은 공포의 먼데이를 좀 시현하고 있습니다.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500선을 이탈했습니다. 현재 2,493선 지나가고 있고요. 개장하자마자 2, 3%의 정말 큰 대폭락을 보여주더라고요. 현재 2.5% 하락하는 구간입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약간의 이 낙폭을 축소하려는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700선은 이탈하기는 했지만 장 초반에 조금 더 크게 낙폭을 보였던 것과 달리 조금은 낙폭을 코스피에 비해선 되돌리고 있고요. 이러한 시세는 지금 제약바이오 안으로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 상승 전환한 종목들이 나타나면서 코스닥은 조금 회복을 하려는 기미들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수급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 같은 경우 지금 외국인이 다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선물까지 아직 지금 11시밖에 지나지 않은 구간인데 코스피 안에서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700억 원 가량 지금 발생하고 있다라는 것은 공매도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우려가 많이 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 정도의 이 매도량은 굉장히 좀 크죠. 1,000억 원 넘게 외국인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 안에서도 지금 상당한 매도량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지금 막아내고는 있지만 좀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코스피 안에서는 개인이 5,380억 원 정도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오늘같이 공매도가 재개하는 첫 거래일인 만큼 이런 수급적인 상황은 긍정적으로 흘러가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단 살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 구간에서 삼성전자는 6만 전자를 이탈해서 2.82% 추가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58,4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지난밤에 이 기술주 중심으로 미국 시장이 많이 떨어졌다고 말씀드렸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95%, 한 3%가량 떨어지면서 오늘 코스피 안에서 반도체에 좀 흔들릴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더불어서 삼성전자가요, 이제 곧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시장은 좀 아무래도 우려를 많이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컨센서스를 아마도 거의 하회를 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지배적인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이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수요 회복세가 분명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저점을 딛고 올라갈 거란 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오늘 삼성전자 2.9%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오늘도 SK 하이닉스가 낙폭이 조금 더 두드러집니다. 3.31% 하락하면서 현재 19만 2,7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보다도 조금 더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바로 2차 전지겠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공매도에 지금 타겟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급등을 했던 것에 대한 이 차익 실현 매물이 좀 강하게 쏟아져 오고 있는 것도 있겠고요. 최근에 이 대차 잔고가 좀 많이 쌓였던 부분으로 매도 물량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삼성전자 같이 지금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달리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래도 지난해에 적자 폭을 좀 줄여내거나 아니면 흑자 전환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같은 공매도 첫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오늘의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떨어집니다. 지금 코스닥 안에서는 상승 전환하거나 빨간불을 켜낸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코스피 안에서 제약바이오는 좀 힘을 못 쓰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100만 원이 좀 아슬아슬한 느낌이 드네요. 지금 102만 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어제 지난주에 좀 배신감을 느꼈었던 종목이죠. 현대차 38% 더 떨어지고 있네요. 20만 원 선 역시나 지금 이탈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단 안에서 빨간불을 켠 종목은 없어 보입니다.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 볼까요? 과연 상승 전환한 종목이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KB금융이요. 상승 전환을 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대다수 다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무래도 공매도 관해서는 금융주가 조금 더 좀 강한 힘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KB금융만이 0.64% 빨간불 겨우 켜내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른 삼성전자 우선주 셀트리온부터 여지없이 기아 그리고 네이버까지 조금 더 하락세를 연이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시장이 잘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장의 낙폭이 좀 더 많이 크게 느껴지는 바네요. 자, 그러면은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상승 전환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닥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안에서는요, 오늘 알테오젠 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지난주에 이 키트루다 SC 올 10월에 출시가 된다라고 구체적인 출시 일정을 밝히면서 또 오랜만에 화답을 했었죠. 빨간불을 켜냈던 알테오젠인데 오늘 또 이렇게 어려운 시장 안에서 시총 1위 종목이 3.12%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나왔던 소식은요, 위고비, 삭센다와 달리 이제 한 달에 한 번만 맞으면 되는 비만 치료제 이 플랫폼을 좀 개발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위고비와 삭센다 같은 경우에는 주 1회나 아니면은 매일매일 이 주사 제형의 비만 치료제를 맞아야 되는데 알테오젠이 이번에 한 달에 한 번만 맞는 좀 간편한 비만 치료제 제형을 만들겠다라고 밝히면서 기대감이 조금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3.26%대 지금 상승하면서 36만 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2차 전지 굉장히 또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모습 이 코스닥 안에서도 보여주고 있죠. 에코프로 BM이 6% 그리고 에코프로가 무려 10%나 지금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코스닥의 지수를 전반적으로 내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HLB는 같은 제약바이오지만 3.67% 빠지면서 하한가를 다시 좀 가까이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그리고 로봇주 안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강보합권 지나가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 확인해봤을 때는 6위부터 10위 안에서 빨간불을 켰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있었는데요. 삼천당 제약이 다시 한번 하락 전환했습니다. 아까 빨간불을 켜내면서 오늘 제약바이오 안에서 어느 정도 힘을 좀 발휘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왔다 갔다 지금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휴젤만이 강보합권 그리고 코오롱티 휴진이 지금 많이 올랐었던 만큼 8.92% 거의 10%가량 떨어지면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전장에 좀 뜨거웠던 이야기가 많은 섹터 그리고 특징주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석유주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그 부분이 바로 석유입니다. 트럼프가 이제 러시아 석유에게 이 관세를 부과할 수도 있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석유주가 장 초반에 좀 오르더라고요. 지금은 시간이 지나서 떨어진 종목들도 꽤 많습니다만 아무래도 오늘은 석유주에게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것 같고요. 지금 2차 관세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 아니라죠. 세컨더리 관세라고 했는데 지난 24일에 베네수엘라에게 또 관세를 부과했을 때 나왔던 단어입니다. 그때도 2차 관세라는 단어를 썼었고요.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나 가스를 수입하는 모든 국가가 25%
25% 관세를 내야 한다라는 표현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설명해 줬던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좀 비슷한 뜻이고요. 러시아가 하루빨리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한 달 내에 석유 관련해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비판한 데에 대해서 또 화를 굉장히 많이 냈다라고 하더라고요. 옳은 일을 하면은 화가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휴전을 합의하라는 말인 거죠. 자, 이 안에서 오늘 흥구 석유가 13% 가장 크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은요, 조선주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조선주가 또 오전장에 빨간불을 켜낸 종목들이 또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지금 조선주 안에서도 공매도 관련해서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하나오션이 수주 관련해서 또 한 번 이야기를 내놓더라고요. 지금은 보합권에서 딱히 크게 지수를 올리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서 지금 수주 관련해서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한 포인트가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 폴란드에서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를 하나오션이 노리고 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를 위해서 하나오션이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폴란드에 방문을 해서 협력을 좀 강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논의를 좀 나눴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오르카 프로젝트가 또 8조 원 규모입니다. 이번에 8조 원 규모를 또 따낸다면 하나오션의 주가가 좀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종목들 살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언급해 보도록 할게요. 펜 엔터테인먼트 한번 보시죠. 펜 엔터테인먼트도 오전장에 개장하자마자 거의 10% 넘게 치솟다가 지금은 좀 많이 상승폭을 좀 줄여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아이유와 박보검 주연으로 지금 출연을 하고 있는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가 마지막 장이 또 열렸습니다. 4망이 또 공개가 됐는데요. 시청자 반응들이 또 상당히 좋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훌륭한 작품이었다. 용두사미가 아니었다라는 호평이 이어지면서 제작사인 펜 엔터테인먼트에게 그간 시세가 좀 돌아오고 있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도 호평이 좀 이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중국 평점 사이트 도우반에서 9.4점을 또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데 근래의 한국 드라마 중에서 또 최고 평점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깊은 하락장 안에서 그래도 좀 선방을 하고 있는 모습들 연출이 되고 있고요. 1막 공개 이후에 또 첫 거래일에 52주 신고가를 썼었던 펜 엔터테인먼트였죠. 다만 넷플릭스로 받았던 이 600억 원의 제작비가 2023년에 반영이 되면서 지난해 실적은 급락을 했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11시 시황 짚어봤고요. 이제 키워드 탑7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장 키워드 탑7으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세영 기자와 함께 해보시죠. 기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번코리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백종원사가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백종원 기업이라고도 불리죠. 더번코리아의 상장 후 첫 주주총회가 지난 28일 열렸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등장해 주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더번코리아는 백캠 고가 논란을 시작으로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감귤 맥주 과즙 함량 논란, LPG 실내 사용 논란, 백석된장 한신포차 낙지볶음 원산지 논란, 농약 분무기 사용 논란 등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백 대표는 커피 프랜차이즈 백다방의 신제품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광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식품표기법 광고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논란으로 인해 주가는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지난해 11월 34,000원의 공모가로 상장된 더본코리아는 64,500원의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계속되는 논란으로 하락세가 이어져 이달 17일에는 27,800원으로 상장 이후 최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는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스페이스쉐어 강남역 센터에서 열린 첫 주주총회에서 경영자로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지 못한 점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회사 내부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공개 직후부터 각종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백 대표가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인데요. 백 대표는 창립 이래 최고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최근 불거진 원산지 표기 문제 등으로 주주님들께 걱정과 실망을 안겨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주주총회 날은 잔칫날이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슈로 그렇지 못한 날이 되어서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백 대표가 주주들에게 사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백종원 대표는 이날 주총서 내뱉은 발언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백종원 대표는 이어진 질의응답 과정에서 주주분들이 뭐라도 던지면 맞으려고 했다면서도 주주총회에 꼭 가야 하냐고 물어봤다. 원래 제 성격상 지금 산불이 난 곳 가서 밥 해주고 그래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백 대표의 이 같은 발언에 일부 주주들과 누리꾼들은 주가 폭락으로 다수 주주들이 손해를 봤는데 저런 말이 나오냐, 주주들 화난 걸 알고 있었다는데도 저런 걸 물어본 거냐, 유튜브 촬영하는 줄 아냐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들, 논란이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종원 대표가 결국 고개 숙여서 사과를 했다라는 사진 저도 봤는데요. 아무래도 대표가 좀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방송인이다 보니까 이목이 조금 더 쏠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에 사과가 이 주주들의 좀 분노를 잠재울 수 있었을지는 미지수인데요. 백종원 대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두 번째 키워드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공매도 재개. 오늘 이 공매도 때문에 시장 정말 많이 떨어지는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외국계 증권사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차단을 위해 중단됐던 주식 공매도가 1년 4개월 만에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한국거래소는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 주문을 내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을 갖춰놓고 공매도 재개를 준비해 왔습니다. 한국거래소는 31일 공매도 전면 재개에 맞춰 공매도 투자를 하는 법인의 공매도 거래 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NSDS를 가동한다고 밝혔는데요. NSDS는 시간대별 잔고 산출 기능을 통해 공매도 투자법인의 매도 주문을 상시 점검함으로써 불법 공매도를 즉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와 함께 공매도 투자법인에서는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을 통해 공매도 등록번호별로 종목별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정해 잔고 초과 매도 호가 주문을 사전 차단합니다. 지난해 6월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은 데 이어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세부 사항을 자본시장법 및 하위 규정에 반영했고 같은 해 12월에는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 시스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거래소는 지난해 12월 NSDS 개발을 완료하고 연계 시험 및 모의 시장 운영을 거쳐 시스템 정상 작동을 위한 최종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수탁 증권사들도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 및 내부 통제 기준 등 적정성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기준을 모두 갖춰 오늘부터 공매도 재개가 가능한 법인은 107개사입니다. 이 중 공매도 전산화 방식을 채택한 곳은 21개사로 이들 법인은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감원 및 거래소의 심사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이들은 공매도 증권 위탁받는 투자 중개업자로부터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 및 내부 통제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도 마쳤습니다. 차입한 증권을 계좌에 입고한 뒤 공매도 주문을 내는 사전 입고 방식을 채택한 86개사도 수탁증권사로부터 내부 통제 기준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받았습니다. 금감원 거래소 금융투자협회는 유관기관 공조 체계를 갖춰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신속하게 안착시키는 한편 시스템 고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래소는 공매도 전산화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매월 연계 시험을 실시하고 모의 시장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 가장 중요한 이슈인 공매도 재개에 대해서도 말씀 들어봤습니다. 지금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은 시장이 흔들릴 거란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요. 생각보다 조금 더 크게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중요하게 바라봐야 할 점은 오늘 흔들리냐보다는 얼마나 오래도록 흔들리냐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이번 주에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거래 종목 확대, 어느 시장 안에서 말씀일까요? 네, 오늘부터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 종목이 800개로 확대됩니다. 매매 체결 대상 종목이 큰 폭 증가하면서 대체거래소 이용이 활기를 띨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되는 종목은 기존 350개에서 800개로 확대되는 것인데요. 코스피에서 180 종목이, 코스닥 시장에서 270 종목이 각각 추가됩니다. 이번 매매 체결 대상 종목 확대는 4단계 절차로 이로써 1, 2분기 매매 체결 대상 종목이 모두 거래 가능해집니다. 이후 3분기 정규 시장 매매 체결 대상 종목은 오는 6월 말 다시 선정 및 안내될 예정인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새롭게 추가되는 주요 거래 종목은 가온전선, 남양유업, 더본코리아, 롯데관광개발, 빙그레, 아시아나항공, 한미글로벌, HD 현대산업개발, FNF 홀딩스, HJ중공업 등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선 갤럭시아 머니트리, 노브랜드, D&D 파마텍, BHI, 솔트룩스, 오리엔탈 전공, 온코닉 테라퓨틱스, 컴투스 홀딩스, 퓨런티어, HLB 제약 등이 신규 거래 종목에 포함됐습니다. 넥스트레이드 관계자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대체거래소 매매 체결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투자 경고 종목 등도 해당 지정 기간 대체거래소에서 거래가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넥스트레이드는 출범 이후 4주간 시스템 안정성 확보와 증권사 및 투자자의 복수 시장 체제 적응 등을 고려해 지난 4일 출범 당시 10개 종목 거래부터 시작해 3월 17일 110개, 3월 24일 350개 등으로 매주 거래 종목을 확대해 왔습니다. 네, 3월 초에 출범을 했었던 넥스트레이드의 거래 종목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들어봤습니다. 원래 10개 종목으로 시작을 했던 넥스트레이드라 그때는 좀 영향력이 미미했는데 이제 800개라고 하니까 이렇게 된다면 좀 본 거래소에서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넥스트레이드가 이제 거래 종목이 800개로 늘어났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키워드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반란의 몰락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반란의 미정산 사태가 국내 이커머스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TMF 사태로 미정산 트라우마를 겪었던 입점 판매자들 사이에선 대형 플랫폼으로의 쏠림 현상도 감지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소특화 플랫폼 전반의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향후 국내 이커머스 시장의 구조조정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2015년 설립된 명품 플랫폼사 반란은 2022년 3천억 원의 기업 가치로 평가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년간 판매 부진과 고객 이탈 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업 가치가 300억 원대로 추락했는데요. 지난 2023년까지 4년간 반란의 누적 영업 손실액은 724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에도 적지 않은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2023년부터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반란은 실적 부진 속에서 어떻게든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10% 초반대의 판매 수수료를 초과하는 20-30% 할인 쿠폰을 남발했고 결국 플랫폼 총체적인 부실로 이어졌다는 게 업계 분석입니다. 반란은 지난 28일 최영록 대표 명의의 공지로 셀러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최 대표는 이번 주 안에 대금 지급 실행안을 확정하고 차주부터 대면 소통을 통해 그간의 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지만 정확한 대금 지급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간 셀러들은 28일까지 대금 지급 일정을 공지하겠다는 당초 반란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지만 이날 최 대표의 공지에 관련 내용이 없자 크게 반발했습니다. 28일 밤부터 반란의 결제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는데요. 신용카드사와 피지사가 서비스를 중단하고 철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란은 자체 결제 서비스인 반란페이도 멈춘 상태로 현재 결제창에는 모든 결제 수단 이용이 불가하다는 안내문만 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023년부터 자본 잠식 상태에 들어갔다라는 반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할인 쿠폰을 좀 남발했던 부분이 더욱더 좀 악영향을 끼쳤다라는 부분이 좀 안타깝네요. 회복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기사 회생을 좀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대로 좀 무너질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키워드는 귀족 배당주입니다. 궁금하네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과 함께 뉴욕 증시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가 지속해서 오르는 가운데 경기 침체가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투심이 잔뜩 얼어붙은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배당주 투자로 방어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3월 S&P 500 지수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미국 대표 배당성 ETF인 슈와브 US 디비던트 에쿼티, 이른바 슈드는 최근 한 달 새 12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서학개미들도 최근 한 달 동안 약 1,881억 원어치 순매수를 하며 익히 알려진 배당 ETF로 눈을 돌렸는데요. 슈드는 미국 최대 증권사 찰스 슈왑이 고배당 기업 100여 곳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연간 배당 수익률은 4%에 달하는데요. 지난해 상승장에서는 지수 수익률에 못 미치는 데다 배당도 3%대로 하락했다는 이유로 외면받았습니다. 하지만 필수 소비재 섹터로 최근 하락장에서 지수를 방어하는 기업들로 구성돼 재차 주목받고 있습니다. 월배당 상품인 JP 모건 나스닥 에쿼티 프리미엄 인컴 ETF, 일명 JQ와 JP 모건 에쿼티 프리미엄 인컴 ETF JP도 한 달 새 각각 35억 달러, 24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네, 미국에서 지금 인플레이션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관련해서 걱정이 정말 이만저만 아닌 것이 티가 납니다. 그래서 귀족 배당주, 지금 배당률이 높은 지금 경기 방어주 위주로 ETF를 구성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음 키워드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고려아연 주총,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어떻게 끝이 났는지 궁금하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28일이죠.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고려아연의 정기주총이 열렸습니다. 다만 이날 주총은 장초 오전 9시 개최 예정이었으나 2시간 30분이 지연된 11시 30분쯤 시작됐습니다. 주총 지연과 관련해 영풍과 MBK는 입장문을 내고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최은범 회장 측이 내부 거래를 통해 인위적으로 상호주 외관을 다시 작출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개회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영풍 정밀 등 내부자로부터 페이퍼 컴퍼니인 선메탈 홀딩스 주식을 양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벌고 있는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고려아연 측은 바로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영풍 MBK 측이 제출한 엑셀 데이터와 원본 데이터가 달라 검사인 참관하에 확인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해당 상황이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시간이 길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주총에서는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표대결에서 MBK와 영풍연합의 이사회 장악 시도를 막아냈습니다. 25%의 지분을 가진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놓고 양측이 가처분, 기습배당, 장외 매수 등 치열한 수싸움을 벌인 끝에 고려아연의 주총 직전 영풍의 의결권 행사를 제안하면서 승기를 잡은 것인데요. 주총에서 김광일 MBK 부사장을 비롯한 MBK 영풍 측 이사 3명이 이사회로 새로 진입하게 되면서 MBK는 고려아연 경영에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고려아연 주주총회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1월에 주주총회 때도 지연이 되면서 시작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3월에도 마찬가지인 모습이 나타난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이사회 장악 시대를 좀 막아냈다, 이 경영권 방어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키워드는 TDF, ETF입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목표한 은퇴 시점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조정하는 타겟 데이트 펀드, TDF 상품 경쟁이 ETF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한국투자신탁운용과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연달아 TDF, ETF를 출시하면서 주요 운용사들이 TDF, ETF 라인업을 갖추고 본격적인 경쟁을 예고한 것인데요. 운용사들은 TDF, ETF의 차별점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6개 자산운용사에서 TDF, ETF를 출시했습니다. 운용사마다 목표 은퇴 시점, 빈티지를 달리해 주로 3-4개 TDF, ETF를 내놓았습니다. 가장 최근 상품을 출시한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아직 한 가지 TDF, ETF만을 선보였는데요. TDF는 목표 은퇴 시점에 맞춰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조정하는 자산 배분 펀드입니다. 목표 은퇴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안전자산에 해당하는 채권 투자 비중이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은퇴 시점에 다다를수록 위험자산 비중이 낮아지는 모습이 마치 비행기가 착륙하는 모습과 유사하다고 해서 글라이드 패스라고 부릅니다. 국내 첫 TDF, ETF는 2022년 6월 삼성자산운용과 키움자산운용, 한화자산운용에서 출시했습니다. 같은 해 9월 KB자산운용도 상품을 출시했는데요. 이후 3년이 지난 현재 한투운용과 미래에셋운용에서 TDF를 출시하며 본격적인 운용사 경쟁에 나섰습니다.
네, 목표 은퇴 시점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꾸릴 수가 있는 ETF 상품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은퇴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이 채권의 투자 비중이 높아진다는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점들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박세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전장 정리하고 오후장 대응 전략 짜보는 머니체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딜사이트S 김동석 마스터와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이 좀 회복을 하나 했지만 다시 쭉 밀리고 있습니다. 월요일장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축축 처지는 시장이 연출돼서 마음이 참 안타까운데요. 시장 진단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사실 미국 증시가 조금 올라오나 싶었는데 전에도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채권 발행을 할 때 금리가 너무 비싸지면은 트럼프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채권 금리를 낮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채권 금리를 낮추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경기 침체나 경기 둔화 분위기를 내야 하는 게 가장 큽니다. 그럼 여러 가지 실업률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고용이 낮아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GDP 성장률이 하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명분이 있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고용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GDP 성장률이라든가 나쁘지가 않아요. 물론 이번에 GDP가 마이너스라고 하지만 아시겠지만 이번 이 관세 때문에 차세기 영향으로 인해서 수입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GDP가 마이너스 나온 거고 그건 대부분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 둔화 분위기를 내기에는 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낼 수 있을까? 사실 증시를 하락시키는 것만한 게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올라갈만 하면 붙잡아두고 올라갈만 하면 붙잡아두는 게 현재 증시다. 그러니까 당장에서 빠질 만한 이유가 없어도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이슈도 붙여서라도 하락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채권 발행이 언제 끝나냐? 대략 2월, 3월, 4월 그리고 5월까지 해서 발행이 거의 끝납니다. 왜냐하면 2025년도에 총 9.26조 달러가 들어오고 9.6조 달러의 절반 이상이 2, 3, 4, 5월에 몰려있기 때문에 2, 3, 4, 5월만 조용히 보내면 금리 낮게 보내면 사실 작년에 국방비보다 많이 냈던 금리를 싸게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이 10년물 금리를 저가를 떼거나 아니면 저가 부근에서 계속 유지하려고 증시 반등을 안 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번에 채권 발행이 끝나고 나면은 금리가 올라가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양책이라든가 또 지금까지 숨겨왔던 카드를 하나씩 꺼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번이 아마 눌림목에 이 적정 가치에 있는 기업들,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에 관심을 가질 때다. 그러니까 하락할 때라고 하락한다고 해서 모든 종목을 바닥에 쓸어 담자 이러면 그거는 지금 저점이 아니라 저점은 저 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적정 가치인 기업이 저평가된 상태인 기업을 잘 찾아서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전장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후장에는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봐야 할지, 관세부터 시작해서 공매도까지 좀처럼 시장이 고개를 들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이렇게까지 국내 증시에 빠질 게 아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빠지냐?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 증시 빠진 거에 의해서 현재 미국 선물 지수도 마이너스 1.5%까지 빠졌다가 반등조금 했지만 그래도 1% 넘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2%가 빠졌었는데 추가로 또 1%가 더 빠지니까 국내 증시가 좀 임팩트 있게 하락세가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선물지수의 반등이 없다면, 상승이 없다면 아마 국내 증시도 같이 계속 음봉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따로 얘기를 하자면은 원래는 증시가 좀 덜 빠졌던 이유가 반도체가 버티고 있던 거였어요. 근데 반도체가 버티다가 왜 최근에 급락했냐? 사실 이 관세 이전에 사재기로 인해서 범용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뛴 거고, 이 범용 반도체에 대한 가격은 사실 상반기에 오를 만한 계획이 없었어요. 원래 오른다 해도 어느 정도 재고 줄이고 수요 늘면서 온디바이스 AI 한 하반기쯤 괜찮겠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좀 빠르게 오른 게 좀 이상하긴 했는데 사재기가 끝나고 관세 부과가 되기 시작하면은 아마 반도체가 좀 눌릴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 흐름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후장 좀 조심하시고 절대 저는 이번에 저점이니? 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금부터 사실 마이너스 10%가 더 빠질 수도 있다. 물론 빠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생각으로 대응을 해야
아마 여러분들이 좀 겁먹지 않고 또는 이 패닉이 오지 않고 대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목요일, 금요일 쭉 지수가 빠진 상태에서 월요일까지도 이렇게 낙폭이 깊다 보니 지금이 바닥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매수 포지션을 취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보다는 계속해서 바닥, 하방을 더 열어보고 천천히 보수적인 전략으로 끌고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전달받아 봤습니다. 오늘의 탑픽주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휴메딕스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 하락 출발했는데 사실상 빨간불 켰더라고요. 현재 양전한 상황에서 오늘 마이너스 때랑 같이 비교를 해보면 한 5%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에 특히 집중하고 계실까요? 네, 휴메딕스는 기업의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된 기업 중 하나입니다. 사실 실적을 따라가려면은 아직 주가가 지금부터 더 크게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또는 트리거라든가 좀 지금 당대에서 움직일 만한 이유가 없다 보니까 저평가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번에 이 시장이 급락해주고 하락해주면은 오히려 더 큰 저평가 구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럼 적어도 적정 가치 구간까지는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래서 스프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땡기면 결국엔 다시 돌아오죠. 그런 것처럼 휴메딕스도 지금 가치 자체도 꽤나 나쁘지 않은 가치인데 여기서 시장이 밀어서 적정 가치 이하로 저평가 구간 내려가는 순간 얘는 지금 사도 괜찮은 또 안정적인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시장을 다 둘러봤어요. 그 안에서 급락한 기업도 있고요. 오른 기업도 있고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독 좀 등락폭이 적거나 크게 움직이지 않거나 또는 시장이 빠지면서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뭐냐면 실제 가지고 있는 실적이나 성장성으로 이 적정 가치를 평가해 봤을 때 이 적정 가치가 현재 구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기업들. 그러니까 고평가되지 않고 앞으로 오히려 더 상승할 수 있는 이 흐름이 더 큰데 시장 때문에 오히려 좀 눌려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지금 크게 안 빠지더라. 그중 하나가 휴메딕스고요. 실제 필러에 대한 수출이라든가 이 필러 성장이 상당히 큰 기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뿌띠에 대한 성형. 우리가 칼을 대지 않고 뭐 필러를 만다라든가 아니면 울세라를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피부 미용을 하고 또는 이 피부를 어떻게 보면 약간 성형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는 이 필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 필러가 이제 브라질로 수출이 되고 중국으로 수출이 되고 충분히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특히 브라질에서는 이 필러를 얼굴에 맞거나 코에 맞거나 이런 조금 몇 cc씩 맞는 게 아니라 몸에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10배, 많게는 뭐 몇십 배의 양이 들어갑니다. 몸에는. 그래서 그 관련 수혜라든가 또는 이번에 휴메딕스에 대한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휴메딕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도 상당히 저평가된 구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장이 빠졌음에도 양봉으로 끌어올려 버리죠. 왜 그러냐? 이 기업은 지금 여기서 더 빠져버리면 안 되는 기업이라 그래요. 빠지면 저평가 너무 저평가예요. 그래서 사실 속 시원하게 오늘 그냥 35,000원 이렇게까지 밀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안 미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이 기업 자체가 현재 구간도 괜찮은 구간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휴젤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 흔히 알고 있는 LG화학이라든가 아니면은 동방메디컬 이런 필러 기업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 보이고 있는데 휴메딕스도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수를 지금 하기보다는 좀 더 저평가된 구간에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근데 그것도 엄청 낮은 구간이 아니에요. 38,000원인데 아까 전에 38,000원 부근에 있었는데 양봉으로 세워버렸습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 매수가는 38,000원 보시고요. 목표가는 42,000원 잡으시면서 대응하시고 손절가는 34,000원 나이대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힘든 장 속에서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많이 빠진 상태에서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휴메딕스 첫 번째 탑픽주로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 대원미디어 가져와 주셨는데 닌텐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꽤 많이 탑픽주로 가져와 주신 것 같거든요. 제 닌텐도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 닌텐도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죠. 많이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대원미디어를 얘기한 지가 좀 됐습니다. 실제 1월에도 얘기했고 2월에도 얘기했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어제 주가 상승세가 상당히 올라갔죠. 한 30%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는데 최근에 눌림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눌림목에 관심을 좀 더 둬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대원미디어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했지만 국내 닌텐도를 유통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이번에 닌텐도 스위치 2가 출시가 되고요. 그 2 출시가
한 5월, 아니 6월쯤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았고요. 근데 그 시간 많은 거 대비해서 대형미디어의 기업 가치도 충분히 저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안정적이냐? 일단 기본적으로는 감가상각이 끝났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감가상각이 뭡니까? 우리가 이 대형미디어 과거로 돌아가 보면 21년도에 아모드사우루스라는 이 프로그램이라는 애니메이션이라 해야 되나요? 그거를 만들었죠. 기대감은 상당히 컸는데 사실 결론만 내자면 망했습니다. 망했는데 어쨌든 그걸 만들었으니까 그 비용이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비용을 이제 우리가 이 무형자산 감가상각으로 몇 년씩 때립니다. 그래서 지금 2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 몇백억씩 감가상각이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끝나는 시기가 언제냐면 2025년도. 그러니까 올해 끝나요. 또 올해도 조금 들어가는데 한 10몇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몇백억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어떻게 보면 감가상각으로 인한 실적에 대한 리스크도 없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대형 미디어의 아모드사우루스의 이 똥을 치웠다. 근데 여기서 닌텐도 스위치 2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이거 완벽한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닌텐도 스위치 1을 산 지가 7년, 8년 됐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당장 굳이 안 바꿔도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고장이 안 났거나 또는 이 기기 문제가 없거나 이런 분들은 굳이 바꿀 필요 없거든요. 근데 나온 지 7년, 8년 됐기 때문에 사실 내 기기가 멀쩡해도 기기 교체 수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스마트폰도 한 1, 2년 쓰면 바꾸고 싶은 게 마음인데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팬이 엄청나게 많은 상황에서 7년, 8년 지났고 스위치 2가 오랜만에 나온다고 한다면은 갖고 있고 내가 지금 이걸 쓸 수 있어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게임에 관심이 없거나 또는 이 콘솔 게임에 또 진심이 아니거나 이런 분들은 내가 그걸 왜 사? 아니 있는 걸 왜 또 사? 아니 1이 잘 돌아가는데 2를 왜 사라고 할 수 있는데 2에서 바뀌는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라든가 결합 방식이라든가 콘솔이라든가 기술력이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위해서라도 구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미디어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구간 차트상 흐름 봤을 때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상단에 저희는 정고점 돌파 보겠습니다. 11,500원 라인 때까지 보면서 대응하시고요. 손절가 라인 때는 지금 구간에서 한 9,000원 잡으면서 대응하시면 크게 리스크하지 않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왜 아까 얘기한 대로 기업 자체가 지금 꽤나 좀 저는 저평가된 구간이라고 보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탑픽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하이닉스 가져와 주셨는데 오늘 반도체 투톱 모두 다 3%의 마이너스 그려가고 있습니다. 댓글에서는 SK 하이닉스가 18만 원대로 내려오면 그때 한번 담아보겠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SK 하이닉스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앵커님이 지금 SK 하이닉스 사고 싶으세요? 지금은 사실 좀 무섭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만 얼마쯤 사시겠어요? 글쎄요, 좀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저도 한 18만 원대 정도 된다고 한다면 나름 욕심이 날 것 같긴 합니다. 다들 이제 사실 이런 SK하이닉스 같이 좀 안정적이고 이 매출처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기업들은 괜찮은 가격이 오면 사고 싶다라는 생각을 다들 하실 겁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좀 반등세가 많이 나왔었죠. 근데 그 반등세가 왜 나왔냐, 왜 상승이 이어졌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메인 이슈가 뭐였냐면 범용 반도체 가격의 상승이었어요. 범용 반도체가 뭐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DDR4라고 부르는 또는 DDR5라고 부르는 디램이에요. 이거를 간단하게 어떤 이미지냐, 여러분들 컴퓨터에 들어가는 디램 있죠. 디램이 8기간이, 16기간이, 64기간이 하는 그 디램이 범용 디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흔히 살 수 있잖아요. 컴퓨터에 들어가고 노트북에 들어가고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근데 여기서 첨단으로 넘어가면은 당연히 HBM 또는 CXL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범용 반도체에 대한 가격이 오르기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중국에서 우리가 흔히 창신 메모리에서 강하게 공급을 시켰습니다. DDR4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메모리 가격이 올라가기 쉽지 않은 거예요. 왜? 싸고 대량으로 납품하다 보니까 가격이 어떻게 올라가냐. 근데 그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야? 실제로 진짜 이 범용 반도체에 대한 성장이 이어지는 건가라는 기대감이 이어졌었는데 아시겠지만 이번 4월 2일부터 관세가 들어갑니다. 근데 관세가 들어가다 보니 사재기가 많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이걸 수출하고 수입하고 자기네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가 자급조작하면 좋겠지만 메모리는 보통 자급자족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수입해놓고
빨리 미리 사놓고 실제 온디바이스 AI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PC 만드는 기업들이 미리미리 사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갑자기 단기간에 올라온 가격은 반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범용반도체의 가격 상승이 이어졌고 그게 주가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근데 만약 관세 부과가 되면은 사재기를 할까요? 관세 부과가 되면 사재기를 안 하겠죠. 그럼 다시 가격은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그것 때문에 반도체 기업들이 올랐다면 눌림목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그게 지금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범용반도체가 오르지 않고 만약에 사재기 때문에 다시 밀린다고 한다면 그럼 반도체는 오르지 않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한테는 항상 중요한 게 첨단이죠. 일단 범용보다 이 수익성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훨씬 큰 쪽은 HBM이에요. HB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으로 수요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래서 HBM 지금 3E에서 이제 HBM4로 넘어가는 시기고요. 충분히 이번에 엔비디아 GTC에서도 뭐라고 했냐면은 이번에 블랙앤 울트라 관련해서 발표가 나온다. 그다음 루빈도 이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HBM4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충분히 단가만 잘 잡으면, 매수가만 잘 잡으면 반도체는 긍정적인 흐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원래 1분기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전망이 돼 있었고 수출도 전망돼 있었어요. 그래서 2분기, 3분기, 4분기에 성장하는 걸로 전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2분기, 3분기, 4분기에 좀 이어진다 보고 1분기는 그나마 범용반도체 때문에 수출이 좀 올라갔다 봅니다. 2분기, 3분기는 다 HBM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를 한다면 아까 앵커님이 아까 18만 원쯤 오면 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당연히 저도 18만 원 오면은 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부터 저는 관심을 좀 둬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크게 열어놓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마이너스 7, 8%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조금씩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은 사셔야 돼요. 왜냐면 그럼 마이너스 20%까지 빠진다는 건가요? 근데 알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국내 지수가 빠진 이유가 국내 이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지켜보시고요. 목표가는 22만 원 라인대 긍정적으로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17만 원 잡으면서 대응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나왔던 기사 중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 정말 화가 난다,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휴전에 합의하지 않으면 원유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장이 하락할 때 원유주들 사이에서는 일부 투심이 잡히고 있습니다. 원유주들 단에서의 오후장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유가의 움직임은 지금 단기적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유가가 결국 하락하는 거고 저가의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산이 될 거고 생산량이 늘어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올라봤자 그냥 잠깐 흔들림 정도고 우상향으로 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SK하이닉스를 세 번째 탑픽주로 가져와 주셨는데 오늘 또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됩니다. 중국이 계속 부양책에 있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라는 걸 보면 좀 우호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으면서도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가 적지 않을 거다라는 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식으로 전망을 하고 계실까요? 이번에 사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구환신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번에 중국 부양책이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경제 성장률을 어떻게든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구환신의 이 정책이 올해 1월부터 우리 흔히 태블릿 PC나 PC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도체가 뛴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부양을 하려고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부양은 제가 볼 때 한한령 해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안 들이고 돈을 어떻게 보면 시장에 뿌릴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거든요. 자, 한한령 해제가 좀 깊게 진행되면은 중국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중국발 모멘텀에도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딜사이트S 김동석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머니마스터 1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 1시에 2부가 계속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찾아뵈주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잠시 뒤에 만나요.